아프리카 교육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60년 문해율 정체 40%대 초등교육 완료율, 문자 학습 포기율 35%. 유네스코도 세계은행 교육 프로그램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죠. 그런데 한 연구팀이 전혀 다른 문자를 실험 대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라틴 문자도 아랍 문자도 아닌 한국의 한글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문해율이 수직 상승했고 학습 지속률이 기존 대비 3배 올랐습니다. 국제교육학회가 충격에 빠졌고 아프리카 7개국 교육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아프리카 문해력 혁명과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유네스코 아프리카 지역 문해력 프로그램 책임자입니다. 2019년 케냐 나이로비 본부에서 15년째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성인 문해율 65%, 초등학교 중퇴율 38%, 문자를 읽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연간 1200만 명. 숫자는 10년째 제자리였습니다. 문제는 학교 부족이 아니었어요. 교실은 있었고 교사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6개월 안에 문자 학습을 포기했죠. 라틴 문자 알파벳 26글자. 간단해 보이지만 철자 규칙이 복잡했습니다. 캣은 캣, 시티는 시티, 케이크는 케이크. 같은 지인데 발음이 3가지였어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교사들은 설명에 지쳤습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초등학교 교사 은돌로 씨는 이렇게 말했죠. 아이들은 알파벳을 외우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단어를 읽는 데는 1년이 걸리죠.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언어마다 달랐습니다. 스와힐리어, 요르바어, 줄루어. 각 언어를 라틴 문자로 표기하면서 예외 규칙이 폭증했죠. 교사 훈련 매뉴얼만 400페이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세계은행 교육개발 프로그램도 유니세프 문해력 캠페인도 같은 방식이었으니까요. 라틴 문자는 국제표준이었고 검증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간다 캄팔라 교육부 국장 무세베니 박사는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이미 라틴 문자 기반 교육과정에 20년을 투자했습니다. 문자를 바꾸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교사 재훈련, 교과서 재편찬, 시스템 전면 교체,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인정했지만 대안은 없었죠. 2020년 3월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2개국 교육부 관계자, 150명의 연구자, 30개 NGO 대표가 모였죠. 주제는 똑같았어요.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접근성 확대, 학교를 더 짓고 교사를 더 배치하고 교재를 더 보급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자가 손을 들었어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언어학과 테스파의 교수였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이 아닙니다. 문자 구조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테스파의 교수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마라어 문자 학습 데이터였어요. 게즈 문자 231개, 학습 완료까지 평균 18개월, 중퇴율 42%. 우리는 문자 자체가 학습 장벽이라는 걸 간과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15분 만에 끝났죠.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케냐 교육부 차관 은디아 씨가 말했어요. 문자를 바꾸자는 겁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테스파의 교수는 답했죠.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자는 겁니다. 학습 효율이 높은 문자 구조를 연구하자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테스파의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한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글 자모 체계 설명 자료였죠. 이 문자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문자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하면 수천 글자가 나오죠. 하지만 학습 시간은 라틴 문자보다 짧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발음과 철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문자를 아프리카 언어에 적용한다? 언어 구조가 다르고 문화적 맥락도 다른데 가능할까? 하지만 테스파의 교수는 확신에 차 있었죠. 시험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문해력이 구조의 문제라면 구조를 바꿔봐야죠. 저는 그날 밤 그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 자음과 모음의 조합 체계, 음소 문자의 특성.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60년간 라틴 문자로 교육해왔고 시스템은 이미 굳어뒀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 후, 이 문자가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의 판도를 바꿀 거라는 걸.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아프리카 전역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수업 전원율 12%, 나머지 88% 아이들은 교육에서 완전히 단절됐죠. 유네스코 긴급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각국 교육부 장관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르완다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안에 200만 명의 학생을 잃을 겁니다.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세네갈 대표도 같은 우려를 표했죠. 문해력 교육이 중단되면 10년 성과가 사라집니다. 압박은 현실이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더뎠던 문해율 개선이 이제는 역주행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에티오피아 언어학 연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글 실험,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즉시 답했어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아르바민치 지역에서 소규모 파일럿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놀랐죠. 언제부터요? 3개월 전부터요. 아마라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입니다. 그는 초기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실험 대상은 7세에서 10세 아동 60명. 문자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한글 자모 24개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음 14개를 하나씩 소리와 함께 익혔죠. 아, 어, 오, 우, 의, 이. 모음 10개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시작했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오를 합치면 노. 아이들은 블록 맞추기 놀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2주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동 60명 중 58명이 자모 24개를 완전히 습득. 조합 원리 이해율 95%.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2주 만에 자모 습득? 라틴 문자는 3개월이 걸렸는데, 하지만 연구자는 확신에 차 있었죠. 한글은 소리와 기호가 1:1 대응입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발음, 기관의 움직임과 글자 모양을 동시에 배웁니다. 추상적 암기가 아니라 구조적 이해죠. 4주차에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동들이 아마라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뜻하는 아마라어, 외아를 외아로 썼습니다. 엄마를 뜻하는 에나즈를 에나즈로 표기했죠. 철자 정확도 92%. 같은 기간 라틴 문자 대조구는 철자 정확도 54%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유네스코 본부에 보고했어요.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프로그램 국장이 말했죠. 60명 샘플로는 불충분합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60명은 너무 작은 숫자였죠. 하지만 교육부 쪽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케냐 교육부 실무진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글을 도입하려면 교사 재교육, 교과서 재편찬, 평가 시스템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간다 교육부도 비슷한 입장이었죠. 우리는 이미 라틴 문자 기반 커리큘럼에 15년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바꾸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압박은 양쪽에서 왔습니다. 팬데믹으로 문해력 교육이 무너지고 있었고, 기존 시스템은 변화를 거부했죠. 2020년 9월,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교육 긴급 지원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12억 달러. 하지만 용도는 정해져 있었어요. 기존 교육 인프라 복구 및 라틴 문자 기반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예산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시스템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검증된 방식, 익숙한 구조, 기존 투자 회수. 이게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현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8주 만에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엄마가 밥을 줍니다. 아마라어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스스로 읽었죠. 현지 교사가 보낸 영상에는 이런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한 아이가 칠판 앞에 서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이 내가 애낫. 이것은 내 엄마다. 교실이 박수로 가득 찼죠. 그 아이는 2달 전까지 문자를 한 글자도 몰랐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구조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걸 증명하려면 60명이 아니라 6,00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었죠. 팬데믹은 계속됐고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11월, 저는 아디스아바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에티오피아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60명 실험 결과를 믿기 어려웠고 확대 가능성을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아르바민치 지역 초등학교. 흙길을 30분 달려 도착한 곳은 단층 건물 3채가 전부였습니다. 교실 6개, 학생 240명. 전기는 하루 4시간만 들어왔고 책상은 낡았죠. 하지만 칠판 앞 아이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글 자모표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히읗까지. 각 글자 옆에는 아마라어 발음 기호가 적혀 있었죠. 교사가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기역, 아. 이 2개를 합치면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가.
교사가 다시 썼습니다. 이은, 오. 이건, 요. 8세 여자아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아이는 앞으로 나와 칠판에 썼죠. 세라. 아마라어로 작품을 뜻하는 이름 세라였습니다. 정확한 표기였어요. 아이는 3주 전 이 학교에 처음 왔고 한글을 배운 지 21일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어요. 옆 아이가 따라 그렸습니다. 마마. 엄마다. 아이들이 웃으며 더 많은 글자를 그렸죠. 봐. 봐. 아빠. 이들은 놀이로 문자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조합의 즐거움이었죠. 현지 교사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철자를 두려워했어요. 틀릴까 봐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스로 조합하고 스스로 확인해요. 그는 노트 한 권을 보여줬습니다. 한 학생이 쓴 일기장이었어요. 오, 느른하는 학교에 갔다. 친구와 놀았다. 띄어쓰기는 어색했지만 철자는 정확했습니다. 이 아이는 석 달 전까지 문자를 전혀 몰랐던 아이였죠. 저는 대조고등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환경. 차이는 교육 방식뿐이었어요. 라틴 문자로 아마라어를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교실 분위기부터 달랐죠. 교사가 칠판에 썼습니다. SERA. 이건 세라입니다. SERA. 외우세요. 아이들이 따라 읽었어요. SERA. 하지만 정작 세라라고 읽는 아이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철자와 발음이 따로 놀았죠. 교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R은 느로도 읽히고 와로도 읽혀요. 단어마다 다릅니다. 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르고 언제 라예요? 외워야 해요. 아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학교의 문자 학습 완료율은 6개월 기준 48%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중도 포기했죠. 반면 한글 실험학교는 12주 기준 완료율 89%였어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나이로비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 기반 문해력 교육 파일럿 프로그램, 에티오피아 사례 분석. 핵심 데이터는 3가지였죠. 첫째, 자모 학습 완료 시간. 라틴 문자 12주, 한글 2주. 둘째, 단어 읽기 정확도. 라틴 문자 54%, 한글 92%. 셋째, 학습 지속률. 라틴 문자 48%, 한글 89%. 이 보고서를 유네스코 본부, 세계은행, 주요 NGO에 발송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음소 문자의 학습 효율성을 입증하는 사례군요.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회의적이었죠. 한 실무자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샘플이 240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불충분해요. 그리고 한글을 아프리카 공용어로 쓰자는 겁니까? 문화적 저항이 클 겁니다. 케냐 교육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어와 스와힐리어 이중 언어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제3의 문자 체계를 도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압박은 계속됐죠. 하지만 같은 시기 다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 언어학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티오피아 실험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줄로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가나 아크라 교육연구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위어 표기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한글 자모 체계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에티오피아만의 실험이 아니다. 음소 문자 구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장벽도 명확했죠. 예산, 시스템, 문화적 저항. 이 3가지를 넘지 못하면 실험은 실험으로 끝날 거였습니다. 2021년 1월, 저는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아프리카 교육 실무 회의. 안건은 팬데믹 이후 문해력 회복 전략이었죠. 저는 한글 실험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12주 만에 문장 읽기 가능, 학습 지속률 89%, 교사 재훈련 기간 4주.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확대 가능성은? 예산 규모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실험할 가치는 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죠.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프리카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였어요. 르완다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실험이 아니다. 실전이 시작된다. 2021년 3월 르완다 키갈리.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 학교 12곳, 학생 1,800명.
르완다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예산은 32만 달러. 교사 훈련, 교재 제작, 평가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키갈리 교육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르완다 교육부 실무진 6명, 유니세프 담당자 3명, 현지 교사 대표 4명. 모두의 시선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육부 초등교육 담당관이 물었죠. 한글로 르완다어를 표기한다. 발음 호환성은 검증됐습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르완다어 자음 17개, 모음 5개. 한글 자모로 모두 표기 가능합니다. 담당관이 다시 물었어요. 예를 들어 주시죠. 르완다어, 우만나, 아이라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음으와 나로 표기합니다. 발음이 정확히 일치하죠. 이미고, 어머니는요? 이미고. 역시 일치합니다.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문제는 발음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르완다 사람들이 한국 문자를 받아들일까요? 현지 교사 한 분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라틴 문자를 씁니다. 식민지 시대부터요. 그것도 외국 문자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유니세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 침투가 아닙니다. 교육도구 실험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면 됩니다. 교육부 측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6개월 시범 운영. 학습 성과가 기존 방식 대비 20% 이상 향상되지 않으면 중단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4월, 교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참여 교사 48명.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첫날, 한글 자모표를 나눠줬습니다. 교사들은 낯선 기호들을 보며 당황했죠.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요? 훈련 강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이은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한 교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건 그림 문자입니까? 아닙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과학적 기호입니다. 교사들은 반신반의하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소리내어 읽고 공중에 그려보고 종이에 써봤죠. 3일째,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 여교사가 말했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라틴 문자를 배우는데 1년이 걸렸는데 이건 3일 만에 자모를 다 외웠어요. 다른 교사도 동의했습니다. 규칙이 명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역에 알을 붙이면 무조건 가. 예외가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교사들은 르완다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뜻하는 이숄라를 이쇼라로, 책을 뜻하는 이기타부를 이기타부로. 정확도는 높았지만 의문도 있었죠. 한 남교사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겁니까? 르완다어를 배우는 겁니까? 강사가 답했어요. 르완다어를 배우는 겁니다. 한글은 도구일 뿐이죠. 마치 안경을 쓰면 글자가 잘 보이는 것처럼 한글은 소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4주 훈련이 끝났을 때 교사 48명 전원이 한글 표기법을 습득했습니다. 탈락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5월, 학교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키갈리 외곽 예암라마 초등학교. 첫 수업 날 1학년 교실 30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한글 자모표를 붙였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글자야. 오늘부터 이걸로 르완다어를 배울 거야. 교사가 첫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기역. 따라해봐. 기역. 이은. 이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죠. 2주 후,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자모 조합을 하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역 아가. 니은 오노.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 썼습니다. 바, 나 바나? 르완다어로 아이들을 뜻하는 바나였죠. 정확했습니다. 쉬는 시간, 한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마마 완제. 엄마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어제 집에서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이 아이는 2달 전까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같은 시기,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했습니다. 키갈리 중심가 학교 학부모 모임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죠. 우리 아이들이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르완다 교육입니까? 교육청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도구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르완다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라틴 문자를 다시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 부담입니다. 학부모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어요. 르완다 공식 문서는 모두 라틴 문자로 작성됐고 국제소통도 라틴 문자 기반이었으니까요. 저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40명의 학부모가 모였죠. 한 아버지가 따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글로 르완다어를 쓰면 나중에 대학 가서 어떻게 합니까? 논문은 라틴 문자로 쓰는데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글은 초기 문해력 교육 단계에서만 사용합니다. 문자 학습 원리를 빠르게 익히면 나중에 라틴 문자로 전환하는데 오히려 유리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례가 있습니다. 한글로 문해력을 익힌 아이들이 이후 라틴 문자 학습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6월 첫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시험학교 12곳과 대조군학교 12곳. 평가 항목은 3가지였어요. 자모 인지율, 단어 읽기 정확도, 문장 이해도. 결과는 8주차에 나왔습니다. 자모 인지율. 한글 그룹 94%, 라틴 문자 그룹 71%. 단어 읽기 정확도. 한글 그룹 88%, 라틴 문자 그룹 59%. 문장 이해도. 한글 그룹 76%, 라틴 문자 그룹 48%. 모든 항목에서 한글 그룹이 앞섰습니다. 교육부 조건이었던 20% 향상을 넘어선 수치였죠. 저는 이 결과를 들고 교육부로 갔습니다. 담당관이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신중했죠. 하지만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1년 후 추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6개월 더 연장합니다. 프로그램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관심이 터져 나왔어요. 나이지리아 라고스 교육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르완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요르바어 적용 실험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대학도 문의했죠. 스와힐리어 표기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한글 실험이 르완다를 넘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소규모 파일럿이 아니다.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2021년 9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긴급 소집 통보가 왔어요. 글로벌 문해력 교육 혁신 사례 발표회.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교육 전문가 120명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르완다 데이터를 들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회의장은 유네스코 본부 7층 대회의실. 각국 교육부 장관, 세계은행 관계자, 주요 NGO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첫날 오전 여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방글라데시 모바일 러닝 프로그램, 브라질 원주민 언어 보존 교육, 인도 디지털 문해력 프로젝트. 모두 인상적이었지만 구조적 혁신보다는 접근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오후 세션,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음소문자 기반 문해력 교육 르완다 한글 프로젝트 사례.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8주 만에 문해율 94% 달성.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풀어놨죠. 에티오피아 초기 실험 60명, 르완다 확대 1800명. 자모 학습 시간 라틴 문자 12주 대비 한글 2주. 단어 읽기 정확도 88%, 문장 이해도 76%, 학습 지속률 91%.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국제개발청 교육 담당관이었어요. 한글이라는 게 한국 문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친 겁니까? 아닙니다. 르완다어를 한글로 표기한 겁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죠. 담당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어와 문자를 분리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작동합니까?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르완다 니암나마 초등학교 교실 장면이었어요. 한 아이가 칠판에 썼습니다. 무와나? 교사가 물었죠. 이게 뭐지? 맞나요? 아이예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세계은행 교육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한글로만 배우면 나중에 국제표준 문자로 전환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한 추적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에티오피아 1차 실험 학생 60명을 1년간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6개월 후 라틴 문자 학습을 시작했고 평균 4주 만에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처음부터 라틴 문자를 배운 아이들보다 2배 빨랐죠. 왜 그렇습니까? 한글로 음소 원리를 명확히 익혔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문자의 대응 관계를 이해하면 다른 문자 체계로 전환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한글 자체가 한국 언어에 최적화된 문자 아닙니까? 성조가 있는 언어나 클리금이 있는 언어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남아공줄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클리금은 한글 자모의 보조 기호를 추가해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치경 클리금은 디귿에 점을 찍어 표현하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30분 더 이어졌습니다. 예산은? 교사훈련 기간은? 학부모 반발은 없습니까? 정치적 저항은? 모든 질문에 답했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정했죠. 폐회 직전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케냐 교육부 차관이었어요.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한글이 정말 문자 구조 때문에 효과적인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도라서 호손 효과가 나타난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호손 효과, 실험 참가자들이 관찰받는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행동이 변하는 현상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8개 학교 1,800명 데이터가 일관되게 나왔고 대조군과의 격차가 명확합니다. 호손 효과만으로 설명하기엔 수치가 너무 큽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추가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대규모 적용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르완다는 인구 1,300만입니다. 나이지리아는 2억입니다. 확장 가능합니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데이터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일럿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실행할 의지는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르완다 교육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6개월 추가 평가 결과 학습 지속률 93%, 학부모 만족도 87%, 프로그램 1년 연장 승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메일이 눈에 띄었죠. 케냐 교육부였습니다. 한글 기반 스와힐리어 교육 시범 사업 제안. 대상 학교 20곳, 학생 3,000명. 예산 지원 가능. 회신 바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케냐. 인구 5,400만, 동아프리카 최대 경제국. 스와힐리어 사용 인구 1억 명. 만약 케냐에서 성공하면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까지 확산될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3,000명은 1,800명과 차원이 달랐어요. 실패하면 프로그램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케냐 교육부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작년 회의 때는 반대하셨는데요. 담당자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급합니다. 팬데믹 이후 문해율이 8% 떨어졌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우리는 동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의 모델이 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죠. 파리 한복판에서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5,000km 떨어진 나라의 문자로. 이건 실험이 아니었어요.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00명 규모 프로젝트. 실패할 수 없는 판이었죠. 케냐 교육부가 배정한 학교는 20곳, 나이로비 5곳, 몬바사 4곳, 키수무 3곳, 나쿠루 8곳. 도시와 농촌을 골고루 섞었어요. 교사훈련은 11월 첫째 주에 시작됐습니다. 나이로비 교육청 대회실에 80명의 교사가 모였죠. 평균 연령 32세, 교직 경력 평균 7년. 모두 스와힐리어와 영어, 이중 언어 교육 경험자들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한글 자모표를 나눠줬어요. 교사들은 낯선 기호를 보며 술렁였습니다. 한 남교사가 손을 들었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르완다 데이터는 봤지만 스와힐리어는 다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스와힐리어는 르완다어보다 복잡했습니다. 반투어족 기반의 아랍어 차용어가 30%. 음절 구조도 달랐죠.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첫 실험자입니다. 교사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부담으로 다가온 거죠. 훈련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교사들은 한글 자모를 익히는 것까진 괜찮았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발음하고 쓰는 건 어렵지 않았죠. 문제는 스와힐리어 적용이었습니다. 스와힐리어 학교는 슈레, 한글로는 슈레였어요. 선생님은 음알리무, 한글로는 음으와 리무. 앞에 의 받침이 들어가는 게 어색했습니다. 한 여교사가 질문했어요. 아이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음으와 리무, 발음이 어색합니다. 현지 언어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발음은 정확합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라틴 문자 음왈음에도 처음엔 어색했을 겁니다. 훈련 2주차 실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돌아가며 수업을 시연했죠. 한 교사가 칠판에 썼습니다. 기역 아가. 이은 디귿 아다. 아니, 틀렸어요. 니은과 디귿은 자음입니다. 모음 없이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당황했죠. 그럼 느다입니까? 아닙니다. 니은에 을을 붙여 느, 디귿에 아를 붙여 다. 따로 쓰는 겁니다.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받침 개념도 문제였어요. 스와힐리어 책은 키타부. 한글로는 키타부. 하지만 안이라는 단어는 안. 받침 니은이 들어갔죠. 교사들은 언제 받침을 쓰고 언제 안 쓰는지 헷갈려 했습니다. 훈련 강사가 설명했어요. 받침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만 씁니다. 안은 안 소리니까 받침 니은. 키타부는 모두 모음으로 끝나니까 받침 없이 씁니다. 3주가 지나자 교사들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는 줄었고 표기 속도가 빨라졌죠. 한 교사가 말했어요. 신기합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규칙을 알고 나니 오히려 라틴 문자보다 쉽습니다. 다른 교사도 동의했습니다. 라틴 문자로 키타부를 쓰면 키타브인데 왜 키가 아니라 키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글은 키, 타, 부. 보이는 대로 읽히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12월, 학교 현장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나이로비 키베라 지역 초등학교. 아프리카 최대 슬럼가 중 하나였죠. 1학년 교실 4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은 부족했고 교과서는 너덜너덜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교사가 한글 잠호표를 벽에 붙였죠.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예요? 세 글자야. 영어 아니에요? 아니야. 한국 글자래. 한국이 어디예요? 교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있어. 하지만 이 글자로 너희가 스와힐리어를 배울 거야. 첫 주, 잠호 학습이 시작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 읽었죠. 기역, 이은. 공중에 손가락으로 그려보고 노트에 써봤습니다. 2주차, 조합 연습이 시작됐어요. 기역, 아, 가, 이은 오, 요. 아이들은 블록 게임하듯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3주차에 문제가 터졌어요. 학부모 20명이 교장실로 몰려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항의했죠. 우리 애가 이상한 글자를 배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입니다. 문해력 교육 실험 프로그램이에요. 실험이요? 우리 애들이 실험 대상입니까?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습니다. 라틴 문자 배워야 대학 가고 취직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글자 배워서 뭐합니까? 교장은 당황했고 교사들은 위축됐죠. 저는 긴급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키베라 학교 강당에 150명이 모였어요. 저는 르완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8주 만에 문해율 94%. 이건 라틴 문자로는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한 아버지가 손을 들었죠. 그래서요? 나중에 라틴 문자 다시 배우면 시간 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글로 음소 원리를 익힌 아이들이 라틴 문자 전환이 2배 빠릅니다. 증거는요? 에티오피아 추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글 학습 후 라틴 문자 전환 그룹 평균 4주. 처음부터 라틴 문자 그룹 평균 9주. 학부모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나중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자 학습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면 어떤 문자든 빨리 배웁니다. 설명회는 2시간 동안 이어졌죠. 질문은 끝없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할아버지가 일어섰어요. 나는 글을 못 읽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학교를 못 갔어요. 손자가 2주 만에 글자를 쓰는 걸 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뭘 배우든 빨리 배우면 좋은 거 아닙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은 4주차에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바바, 아빠, 마마, 엄마, 슈레, 학교. 철자 정확도는 85%였습니다. 같은 시기 대조군 학교는 62%였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말 케냐 교육부가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시험학교 20곳, 3,000명. 대조군 학교 20곳, 3,000명. 평가 항목은 4가지였어요. 잠호 인지율, 단어 읽기 정확도, 문장 이해도, 학습 지속 의지. 결과는 1월 첫째 주에 나왔습니다. 잠호 인지율. 한글 그룹 91%, 라틴 문자 그룹 68%, 단어 읽기 정확도. 한글 그룹 85%, 라틴 문자 그룹 58%, 문장 이해도. 한글 그룹 72%, 라틴 문자 그룹 51%, 학습 지속 의지. 한글 그룹 89%,
라틴 문자 그룹 64%. 모든 항목에서 한글 그룹이 압도했습니다. 케냐 교육부 차관이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레우. 그는 회의실을 둘러봤죠.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확대할 겁니까? 중단할 겁니까? 실무진이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확대를 주장했어요.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전국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쪽은 신중문을 폈죠. 3,000명은 여전히 작은 숫자입니다. 300만 명으로 확대하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의견은?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확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교사 재훈련 시스템, 교재 대량 제작, 학부모 설득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예산은 최소 200만 달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만 달러는 케냐 교육부 연간 예산의 0.8%였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운 숫자였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2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나이로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어요. 500만 인구, 100만 학생. 만약 케냐가 확대를 결정하면 동아프리카 전체가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지죠. 그날 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탄자니아 교육부에서 왔어요. 케냐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면 우리도 파일럿을 시작하겠습니다. 우간다 교육부도 비슷한 내용을 보내왔죠. 압박이 커졌습니다. 케냐는 시험대였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셋째 주 케냐 교육부 장관실. 저는 복도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3,000명 데이터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91% 잠오 인지율, 85% 단어 읽기 정확도. 숫자는 명확했지만 결정은 정치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장관이 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책상 앞에 교육부 차관, 재정국장, 커리큘럼 개발국장이 앉아 있었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봤습니다. 인상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글 도입이 문화 종속이라는 주장입니다. 재정국장이 거들었죠. 예산 타당성 검토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200만 달러면 기존 학교 신계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문화 종속이 아닙니다. 도구 도입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케냐 문화를 배웁니다. 하지만 인식이 문제입니다. 커리큘럼 개발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현장 교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80명 훈련시켰다고 들었는데요. 89%가 긍정적입니다. 나머지 11%는 중립이고 부정은 없었습니다. 학부모는요? 초기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이후 87%가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확대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1년 더 시범 운영합니다. 대상은 50개 학교, 7,500명. 이번엔 라틴 문자 전환까지 포함합니다. 라틴 문자 전환요? 아이들이 한글로 6개월 배운 뒤 라틴 문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평가하겠습니다. 전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중단됩니다. 날카로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예산은 120만 달러. 200만은 불가능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장관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1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악수를 나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차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장관님이 승인한 건 큰 결정입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책임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작동할까요? 7,500명 규모에서도?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2월, 50개 학교 선정이 끝났습니다. 나이로비 12곳, 몬바사 9곳, 키스무 8곳, 나쿠루 11곳, 엘도레트 6곳, 키시 4곳, 도시 30곳, 농촌 20곳. 지리적, 경제적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했죠. 교사훈련은 3월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200명. 규모가 커지자 문제도 커졌어요. 훈련 첫 주, 한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영어 교사입니다. 스와힐리어도 잘 못하는데 한글까지 배워야 합니까? 한글은 도구입니다. 스와힐리어를 가르치는 도구죠. 그래도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교사도 불만을 토로했어요. 제 반에는 45명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발음 교정하며 한글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적 우려였습니다. 저는 교육 방식을 수정했어요. 교사가 모든 걸 직접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가르치게 하세요.
또래 학습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래 학습이요? 한 아이가 기억을 익히면 옆 친구에게 가르치게 하세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본인도 더 명확히 이해합니다. 교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하기로 했죠. 4월 학교 현장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몬바사 해안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42명. 교사가 한글 잠오표를 벽에 붙였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예요? 세 글자야. 첫 주, 기역 니은 디귿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내어 읽고 공중에 그렸죠. 2주차, 조합을 시작했어요. 기역 아가. 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기역 오는요? 고. 맞아.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사는 놀랐어요.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발견한 거였죠. 3주차, 또래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2명씩 짝지었어요. 너는 기역을 친구에게 가르쳐줘. 너는 니은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서로 마주 앉아 가르쳤습니다. 기역은 이렇게 써. 혀를 뒤로 당기면서 소리내. 오, 이렇게요? 맞아. 교실이 떠들썩했지만 배움은 일어나고 있었죠. 4주차, 아이들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맞이, 물, 차콜라, 음식, 으티, 나무. 철자 정확도는 82%였어요. 하지만 모든 학교가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나쿠루 농촌 지역 학교. 교사가 부족했고 학급당 학생 수가 60명이었죠. 한글 잠오표도 제대로 못 붙였습니다. 종이가 부족해서요. 저는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료는 있는데 인쇄할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500달러면 60명 분량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유니세프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3일 만에 승인됐죠. 자료가 도착하자 수업이 정상화됐습니다. 6월 첫 분기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50개 학교 7,500명. 평가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잠오 인지율 88%, 단어 읽기 정확도 81%, 문장 이해도 69%, 3,000명 파일럿보다 약간 낮았지만 여전히 대조군을 압도하는 수치였죠. 케냐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7월에 시작됐어요. 라틴 문자 전환. 아이들은 6개월간 한글로 스와힐리어를 배웠습니다. 이제 라틴 문자로 바꿔야 했죠. 몬바사 학교 1학년 교실. 교사가 칠판 양쪽에 글자를 썼습니다. 왼쪽엔 한글, 오른쪽엔 라틴 문자. 마지, magic. 이 두 개는 같은 단어야. 물. 아이들이 두 글자를 비교했어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한글은 마, 지 두 개인데 라틴은 M, A, J, I 네 개예요? 맞아. 라틴 문자는 한 글자가 한 소리가 아니야. M과 A가 합쳐서 마 소리가 나. 복잡해요. 맞아, 복잡해. 하지만 너희는 이미 소리를 알아. 그러니까 금방 익힐 거야. 일주일간 두 문자를 병행했습니다. 한글로 쓰고 라틴 문자로 다시 쓰는 연습이었죠. 2주차, 아이들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는 매지, 차콜라는 차킬라, 바바는 바바. 3주차, 한글 없이 라틴 문자만 썼습니다. 철자 정확도는 74%, 대조군 54%보다 월등히 높았죠. 교사가 놀라워했어요. 한글로 배운 아이들이 라틴 문자 전환이 훨씬 빠릅니다. 음소 개념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8월 말 전환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50개 학교 7,500명, 전환 완료율 86%, 평균 전환 기간 3.8주. 대조군은 처음부터 라틴 문자를 배웠는데도 8.2주가 걸렸죠. 케냐 교육부 차관이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글로 배운 아이들이 라틴 문자 습득이 2배 이상 빠릅니다. 음소 원리를 먼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명확히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관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9월 케냐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문해력 교육 혁신 프로그램 1차 성과. 장관이 발표했죠. 우리는 7,5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해력 교육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글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초기 문해력 단계에서 한글 음소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케냐 아이들이 한국 문자를 배운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스와힐리어를 배우는데 한글을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마치 계산기를 사용해 수학을 배우는 것처럼요. 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쏟아졌지만 장관은 데이터로 답했죠. 다음 날 케냐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케냐 교육혁명. 한글이 문을 열다. 문해율 88% 달성. 새로운 교육 모델 제시.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 아이가 3개월 만에 읽기 시작했다. 케냐 문자도 아닌 걸 왜 배우나? 도구일 뿐이다. 결과가 중요하다. 국제 언론도 주목했죠. BBC 아프리카가 몬바사 학교를 취재했습니다. 로이터는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의 새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이틀 후 탄자니아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케냐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우리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간다도, 에티오피아도, 르완다도 연락을 보내왔죠. 한글 기반 문해력 교육이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나이로비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2년 전 에티오피아 60명 실험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7,500명을 넘어 수십만 명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죠. 혁명이었습니다. 2023년 6월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 연합교육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54개 회원국 중 38개 대표가 참석했죠. 저는 케냐 교육부 대표단과 함께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건은 아프리카 문해력 위기 극복 전략이었어요. 첫 발표자는 유네스코 아프리카 지역국장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문해율은 67%입니다. 2019년 65%에서 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평균 86%에 크게 못 미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죠. 국가별 문해율 순위. 세이셸 95%, 모리셔스 91%, 남아공 87%. 하지만 니제르 37%, 말리 35%, 차드 22%. 격차가 컸습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학교를 지었고 교사를 배치했고 교과서를 보급했습니다. 하지만 문해율 상승 속도는 연평균 0.3%에 불과합니다. 회의장이 무거워졌죠. 그때 케냐 교육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장관이 화면을 띄웠어요. 케냐는 지난 18개월간 새로운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2021년 파일럿 3,000명, 자모 인지율 91%, 2022년 확대 7,500명, 자모 인지율 88%, 2023년 1분기 전국 확대 5만 명, 자모 인지율 85%.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가나 교육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5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200개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장했습니까? 한글 기반 문해력 교육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죠. 나이지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글이요. 한국 문자 말입니까? 맞습니다. 케냐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겁니까? 케냐 장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와힐리어를 배웁니다. 한글은 초기 문해력 단계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보충 설명을 위해 마이크를 받았어요. 한글은 음소 문자입니다. 기역, 이은, 디귿 같은 자음 14개와 오 같은 모음 10개로 구성돼 있죠. 이 20개를 조합하면 수천 개 글자가 나옵니다. 화면에 한글 자모표를 띄웠습니다. 각 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아이들은 발음과 기호를 동시에 이해합니다. 세네갈 대표가 물었죠. 그래서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라틴 문자는 자모 학습에 평균 12주가 걸립니다. 한글은 2주입니다. 증거는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띄웠어요. 케냐 대조군 연구. 한글 그룹 자모 학습 완료 2.1주, 라틴 문자 그룹 11.8주, 단어 읽기 정확도 한글 85%, 라틴 58%, 학습 지속률 한글 89%, 라틴 64%.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탄자니아 교육부 장관이 일어섰어요. 우리도 같은 방식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다르에스살람 30개 학교에서 파일럿을 진행 중입니다. 우간다 대표도 손을 들었죠. 우간다도 2개월 전 시작했습니다. 캄팔라 20개 학교입니다. 르완다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르완다는 이미 2년 차입니다. 전국 150개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동아프리카 4개국이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라틴 문자 전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프리카 공식 문서는 대부분 라틴 문자인데요. 케냐 장관이 답했어요. 6개월 한글 학습 후 라틴 문자로 전환합니다. 평균 4주면 완료됩니다. 4주요? 맞습니다. 음소 원리를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문자 체계 전환이 매우 빠릅니다. 나이지리아 대표가 우려를 표했죠. 문화적 저항은 없습니까? 외국 문자를 쓴다는 반발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초기에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려했죠. 하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 87%가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데이터로 설득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3개월 만에 글을 읽는 걸 보면 학부모들은 방법보다 결과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후 세션, 소그룹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서아프리카 그룹, 중앙아프리카 그룹, 남아프리카 그룹, 각 그룹에서 한글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말리 교육부 실무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어와 반바라어 이중 언어 교육을 합니다. 한글이 두 언어 모두에 적용될까요? 가능합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언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증거는요? 케냐는 스와힐리어와 영어, 르완다는 르완다어와 프랑스어에 모두 적용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요르바어 전문가가 질문했죠. 요르바어는 성조 언어입니다. 한글로 성조를 표기할 수 있습니까? 보조 기호를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중국어 병은 방식처럼요.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산, 교사 훈련, 교재 제작, 정치적 리스크. 모든 우려에 하나씩 답했죠. 회의 마지막 날, 아프리카연합교육위원회가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원국들에게 혁신적 문해력 교육 방식 검토를 권고한다. 한글 기반 음소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을 실험하고 성과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구속력은 없었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습니다. 아프리카연합이 한글 교육을 공식 인정한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12개국 대표가 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일럿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해 주십시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그리고 곧 시작할 가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세네갈. 지도 위에 붉은 점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2024년 3월, 저는 다시 나이로비에 있었습니다. 케냐 교육부가 전국 확대를 공식 발표하는 날이었죠. 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4년부터 전국 500개 초등학교에 한글 기반 문해력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대상 학생은 15만 명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건 케냐 교육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문해력 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한글이 케냐 공식 문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초기 교육 도구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배웁니다. 성공 확률은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5만 명으로 검증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장관이 제게 말했어요. 3년 전 당신이 60명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5만 명입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장관이 손을 내밀었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글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다. 한글이 한 거다. 세종대왕이 580년 전 만든 과학적 문자 체계가 21세기 아프리카에서 꽃피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유네스코 본부 글로벌 문해력 혁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상자는 케냐 교육부와 아프리카 한글 문해력 연구팀이었죠. 시상 이유는 이랬습니다. 음소 문자 기반 교육으로 아프리카 문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로. 저는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죠.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문해력은 인권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한글은 그 단절을 끊는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문자 구조가 학습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동아프리카 8개국 25만 명의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3년 후엔 100만 명이 될 겁니다. 이건 문화 침투가 아닙니다. 교육혁신입니다. 한글은 도구였고 결과는 아프리카의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성공을 확신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해냈습니다. 아이들이 해냈습니다. 저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 생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5년 전 나이로비 회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질문이 이제 대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이 아니었다.
문자 구조였다. 그 답을 찾기까지 60년이 걸렸고 증명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죠. 문해력 위기는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올바른 도구만 있다면. 예, 미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에서 전학 온 여학생 하나, 수학 문제 하나, 미국 교사인 저는 확신했죠. 언어 장벽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3분 만에 칠판이 바뀌었습니다. 풀이 과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체하는 방식이었죠. 20년 경력에 제가 놓친 출발점을 14세 학생이 보여준 겁니다. CNN 교육 섹션이 보도했고 학부모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건 계산이었고 그들이 훈련한 건 사고였다는 걸요. 지금부터 한국 수학 교육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중학교에서 20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학년 대수학 담당이죠. 2024년 8월 말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전학생 명단에 한국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기 첫날 그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죠. 자기소개를 할 때 발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어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첫 수업은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칠판에 문제를 적었어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를 펼쳤고 저는 교실을 돌며 진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학생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보니 이미 풀이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빨랐죠.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간단한 문제니까요. 다음 문제를 냈습니다. 조금 복잡한 연립방정식이었어요. 미국 중학교 커리큘럼에서 중간 난이도였습니다. 학생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어가 서툰 학생이 질문을 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다가갔더니 노트에 이미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인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잘했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엔 이미 판단이 있었거든요. 아마 한국에서 선행학습을 많이 했겠지. 미국 학생들보다 진도가 앞서 있을 거야.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어 담당 선생님이었어요. 그 한국 학생 어때요? 조용한 편이에요.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학은 빠르더라고요. 아마 선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시아 학생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전학생이라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 학생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수업 시간에 먼저 질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항상 손을 들었죠. 그리고 항상 정답을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 학생은 선행학습으로 무장한 학생이라고요. 한국 학생들이 다 그렇듯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막힐 때 그 학생은 손을 들지 않았어요. 풀이를 노트에 적고 있었지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손을 들지 않니? 그 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손을 들지 않는 거라고요. 천천히 해도 돼. 영어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날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묘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배려의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시험지를 준비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8학년 수준에 맞춰서요.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간단한 2차 방정식까지 포함했습니다. 시험 당일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연필을 들었죠. 40분 시험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25분 만에 시험지를 제출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선행학습의 힘이구나. 시험지를 채점했습니다. 만점이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건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풀이 과정이었죠. 다른 학생들은 공식을 대입하고 계산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르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풀이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먼저 분해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마지막에 계산이 있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행학습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이건 단순히 진도를 앞서간 게 아니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그 학생의 풀이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놓친 게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단원을 시작했어요.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였습니다. 미국 중학교 커리큘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죠.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표준적인 2차 방정식 문제였어요. 학생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공식을 칠판에 적고 단계별로 풀어나갔어요. 학생들은 필기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했어요. 더 천천히, 더 자세하게요. 그때 뒷자리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었어요. 손을 들려다가 내렸습니다. 저는 봤지만 모른 척했어요. 일단 손든 학생들부터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든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그리고 칠판을 지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실을 돌았어요. 진도를 확인하면서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첫 단계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인수분해의 시작점을 못 찾는 거였죠. 저는 하나하나 힌트를 줬습니다. 개수를 먼저 봐. 그 다음에 곱해서 상수항이 나오는 두 수를 찾아.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를 봤어요. 이미 3문제를 풀어놨더군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그냥 잘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엔 여전히 같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선행학습. 한국에서 이미 배운 내용.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수학 교과 주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오늘 2차 방정식 시작했어요.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대부분 어려워하더라고요. 첫 단계부터 막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럴 거예요. 인수분해는 추상적 사고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 한국 전학생만 빨라요. 근데 선행한 것 같아요. 주임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아시아 학부모들 교육열 장난 아니죠. 선행은 기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2차 방정식 단원이 계속됐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유형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따라오기 버거워했죠. 그 학생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손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다 풀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응용 문제였어요. 실생활 상황을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였죠. 정원의 넓이가 주어졌을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15분을 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첫 줄도 못 쓰고 있었어요. 저는 힌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수를 정해. 가로를 x하고 하면 세로는? 학생들이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뒷자리를 봤어요. 그 학생은 이미 답을 적어놨습니다. 풀이 과정도 완벽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노트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그 학생은 먼저 문제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식을 찾았어요. 마지막에 방정식을 세웠죠. 제가 가르친 방식은 반대였습니다. 먼저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풀라고 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서 배웠니?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아, 그렇구나. 선행을 많이 했나 보네. 그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행은 안 했어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한국에서는 2차 방정식을 그렇게 일찍 가르친다고? 그럼 지금은 뭘 배우고 있었어? 미적분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적분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 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국 교육의 선행학습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국은 진도가 빠르구나. 그날 저는 그 학생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학생들에게 집중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학부모 면담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정중했습니다. 제 딸이 수업을 잘 따라가나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성적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 말하기를 손을 들어도 잘 안 불러주신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다른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예요. 따님은 이미 잘하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제 딸은 선행을 안 했어요. 한국 정규 과정만 배웠어요. 그래도 미국보다 진도가 빠르잖아요. 빠른 게 아니라 깊이가 달라요. 그 말이 제 귀에 걸렸습니다. 깊이가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학부모의 자녀 자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면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학부모를 맞이하러 갔어요. 그날 밤, 저는 그 학생의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중간고사 때 제출한 답안지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진도가 빠른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20년 경력의 교사로서 제 판단을 쉽게 바꿀 수 없었거든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 공지가 나왔어요. 카운티 전체 중학교가 참가하는 대회였죠. 매년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공지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학교 대표로 5명을 선발할 거예요. 10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도 손을 들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어가 서툰 학생이 경시대회에 나가겠다고? 문제가 모두 영어로 나와. 괜찮겠니?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저는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경시대회는 단순 계산이 아니거든요. 복잡한 문제 해석과 창의적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교내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10명이 시험을 봤어요.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했습니다. 카운티 대회 기출문제를 참고했죠. 시험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 학생은 가장 먼저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40분 만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포기한 건가? 그날 저녁 채점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 12문제 중 7문제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 6문제 정답이었어요. 그 학생의 답안지를 펼쳤습니다. 12문제 전부 정답이었어요. 만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자세히 봤죠. 풀이 과정이 특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공식을 적용하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문제를 먼저 단순화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기본 원리로 환원시켰어요. 그 다음에 풀었죠. 예를 들어 확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공식을 외워서 대입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경우의 수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트리 다이어그램이었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계산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미국 교과서에 없는 방식이었거든요. 다음 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대표 5명을 발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긴장했습니다. 1등 지아, 2등 마이클, 3등 에밀리. 그 학생이 1등이었습니다. 만점으로요. 반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제게 왔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2등을 한 학생이었죠. 선생님, 지아는 어떻게 푼 거예요? 뭐가? 7번 문제요. 저는 공식으로 풀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아는 빨리 풀었잖아요. 저는 답안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7번 문제를 봤어요. 조합과 확률을 섞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지아는 그림으로 풀었어. 경우의 수를 시각화한 거지. 그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더 빠를 수 있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건 뭐였을까요? 공식이었습니다. 빠르게 답을 내는 방법이었어요. 2주 후 카운티 대회 날이 왔습니다. 저는 5명의 학생과 함께 대회장으로 갔어요. 대회장은 카운티 교육청 건물이었습니다. 20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100명 정도 됐어요. 분위기가 진지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9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교내 예선보다 훨씬 어려웠죠.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90분이 지났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친 표정이었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반도 못 푼 것 같아요.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 학생은 조용했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땠니? 어려웠어요. 근데 재미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재미있다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메일로 통보가 왔어요. 저는 교무실에서 메일을 열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중 입상자가 2명이었습니다. 마이클이 15등, 그리고 그 학생이 2등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등? 카운티 전체에서? 자세한 성적표를 봤습니다. 그 학생은 20문제 중 18문제를 맞췄어요. 1등은 19문제를 맞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우리 카운티에서 가장 명문 사립학교 학생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자랑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지아 학생이 카운티 2등을 했습니다. 전교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학생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저는 축하했습니다. 지아, 정말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맞췄니?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풀었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었니? 문제를 먼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풀었어요. 저는 그 말에 꽂혔습니다. 문제를 먼저 이해한다는 것. 그날 저는 그 학생의 경시대회 답안지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스캔본을 보내줬어요. 답안지를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틀린 두 문제를 빼고 모든 문제의 풀이가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웠죠. 마지막에 계산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반대였습니다. 먼저 계산하고 막히면 다시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가르친 방식이 맞았을까? 11월 초였습니다. 카운티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경시대회 상위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워크숍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UCI였죠. 대상은 카운티 전체 1등부터 10등까지였습니다. 그 학생도 포함됐어요. 저는 학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아가 UCI 수학 워크숍에 초대됐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제가 인솔할게요. 워크숍 당일 저는 그 학생과 함께 UCI로 갔습니다. 캠퍼스는 넓었어요. 수학과 건물 앞에 도착했죠. 10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백인 학생이었어요. 아시아계는 그 학생 포함 3명이었죠. 워크숍을 진행하는 교수가 나왔습니다. 리 교수였어요. 수학교육 전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 배울 거예요. 교수가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복잡한 기하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요? 누가 나와서 시도해볼래요? 학생들이 망설였습니다. 1등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명문 사립학교 학생이었죠. 컴퍼스와 삼각비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1등 학생이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10분 동안 풀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막혔습니다. 각도가 안 맞네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본 사람? 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불렀어요. 나와서 해볼래요? 그 학생이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칠판을 지우지 않았어요. 대신 옆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형을 단순화했습니다. 복잡한 기하 도형을 기본 삼각형으로 분해했어요. 그 다음에 대칭성을 찾았죠. 이 선을 그으면 대칭이 나와요. 그러면 각도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교수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5분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정확했어요. 교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요.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예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 계산 전에 구조를 봤어요. 이게 진짜 수학이에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리 교수와 얘기를 나눴어요. 지아라는 학생. 인상적이네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한국 수학 교육이 좋나 봐요. 선행학습 때문 아닐까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행학습으로는 저런 사고를 못 만들어요. 저건 훈련이에요. 훈련이요? 네. 문제를 보는 방식 자체가 훈련된 거예요. 미국 학생들은 공식을 먼저 찾아요. 근데 저 학생은 구조를 먼저 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 수학 교육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단계적 사고를 가르쳐요. 문제 이해, 전략 수립, 실행, 검증. 이 네 단계를 철저히 훈련시키죠. 미국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 중심이에요. 답을 빨리 내는 게 목표죠. 근데 한국은 과정 중심이에요.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팀 프로젝트였어요.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각 팀에 복잡한 문제를 줬죠. 30분 안에 풀어보세요. 팀워크가 중요해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 학생의 팀은 5명이었어요. 처음엔 각자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너무 복잡했어요. 아무도 시작을 못했죠.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나눠요. 각자 한 부분씩 맞는 게 어때요? 어떻게? 이 문제는 3단계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 정리, 두 번째는 패턴 찾기, 세 번째는 공식 적용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데이터 정리할게. 나는 패턴 찾을게. 역할이 나눠졌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작업을 시작했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데이터가 정리됐어요. 패턴도 발견됐죠. 그 학생이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25분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팀은 아직 첫 단계에 있었어요.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었죠? 그 학생의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지아가 문제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빨랐어요. 교수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 복잡한 걸 단순하게, 큰 걸 작게. 이게 수학적 사고예요. 워크숍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미국 학생들도 저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능하죠. 근데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시스템이요? 미국은 표준화 시험 중심이에요. 빠르게 답을 내야 하죠. 그러다 보니 과정을 건너뛰어요. 반면 한국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서술형이래요. 풀이 과정을 다 써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사고 과정을 정리하는 데 익숙한 거군요. 맞아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오늘 재밌었니? 네. 좋았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워크숍 했니? 비슷한 거 했어요. 수학 경시반이요. 거기서 뭘 배웠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요. 선생님이 항상 물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풀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뭘 물어봤지. 답이 맞는지만 확인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 교수가 준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수학교육연구 논문이었어요. 제목은 과정 중심 평가가 수학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었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답보다 과정을 먼저 배운다는 것. 저는 20년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공식과 계산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은 안 가르쳤어요. 11월 중순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말고사 준비 회의가 있었어요. 수학 교과 회의였죠. 저와 다른 수학 교사 3명이 모였습니다. 주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올해 기말고사에 서술형 문제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술형이요. 채점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권장하고 있어요. 다른 교사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답만 맞추고 왜 그런지는 몰라요. 결국 결정됐습니다. 기말고사에 서술형 문제를 2문제 넣기로요. 저는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객관식 15문제, 서술형 2문제였어요. 서술형 문제는 풀이 과정을 전부 써야 했습니다. 12월 초, 기말고사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했어요. 특히 서술형 문제 때문이었죠.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교실을 돌며 학생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객관식부터 풀었습니다. 빠르게 답을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넘어갔죠. 서술형 문제 앞에서 학생들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몇몇은 답만 적고 넘어갔습니다. 그 학생은 달랐습니다. 객관식도 풀이를 적었어요. 문제 옆 여백에 간단히 과정을 메모했죠. 서술형은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답안지를 거뒀어요. 그날 밤, 채점을 시작했습니다. 객관식은 쉬웠어요. 답만 확인하면 됐으니까요. 서술형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답만 적었어요. 과정은 없었습니다. 몇몇은 공식만 나열했죠. 답은 맞는데 과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부분 점수를 줘야 하나? 그 학생의 답안지를 펼쳤습니다. 놀라웠어요. 서술형 첫 문제였습니다. 응용 문제였죠. 그 학생은 이렇게 적었어요. 1단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정리. 가로는 세로보다 3 크다. 넓이는 70점. 2단계, 변수 설정. 세로를 x라 하면 가로는 x 더하기 3점. 3단계, 방정식 수리. x 곱하기 x 더하기 3 같다 70점. 4단계, 방정식 풀이.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5단계, 검증. 세로가 7일 때 가로는 10점, 7 곱하기 10은 70점, 조건에 맞음. 답까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건 답이 아니었어요. 5단계 구조였습니다. 다른 학생들 답안을 다시 봤습니다. 대부분 3단계에서 멈췄어요.
방정식을 세우고 풀고 답을 적었습니다. 검증은 없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학생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동료 교사들과 채점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서술형 채점이 애매해요. 답만 맞으면 만점 줘야 하나요? 주임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과정도 봐야죠. 답만 맞고 과정이 없으면 절반만 줘요. 우리는 채점 기준을 정했습니다. 답 50%, 과정 50%였어요. 채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객관식만 봤을 때 1등은 마이클이었습니다. 15문제 중 14문제를 맞췄어요. 그 학생은 13문제를 맞췄죠. 하지만 서술형을 포함하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학생이 1등이었어요. 마이클은 3등으로 밀렸습니다. 저는 통계를 냈습니다. 객관식 평균은 75점이었어요. 서술형 평균은 45점이었죠. 그 학생의 점수는 달랐습니다. 객관식 87점, 서술형 95점이었어요. 저는 다른 교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술형 점수 차이가 엄청나요. 다른 교사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과정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아는 왜 이렇게 잘했을까요? 주임 선생님이 답안지를 봤습니다. 이 학생, 단계적으로 썼네요. 마치 보고서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배웠대요. 한국은 서술형이 기본이래요. 풀이 과정을 다 써야 점수를 받는데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표를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점수를 확인했어요. 마이클이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저 객관식은 14개 맞았는데 왜 3등이에요? 서술형 점수 때문이야. 저 답은 다 맞았는데요. 답은 맞았어. 근데 과정을 안 썼잖아. 마이클이 답안지를 다시 봤습니다. 서술형 2문제 모두 답만 적었어요. 과정을 써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줘야지. 마이클이 그 학생 쪽을 봤습니다. 지아는 어떻게 썼어요? 저는 그 학생의 답안지를 보여줬어요. 마이클이 읽었습니다. 와, 진짜 자세하네요. 이렇게까지 써야 해요? 수학은 답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더 중요해. 그날 방과 후 몇몇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술형 문제 때문이었어요. 선생님, 다음엔 어떻게 써야 해요? 저는 그 학생의 답안지를 복사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써. 문제 이해, 전략, 풀이, 검증. 이 4단계를 거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처음엔 그래. 근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빨라져. 실수도 줄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학생들의 답안지를 다시 봤어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객관식만 봤을 때와 서술형을 포함했을 때의 순위 변화를 표로 만들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객관식 상위권 학생 중 절반이 서술형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졌어요. 답은 맞췄지만 과정을 못 썼던 겁니다. 반대로 객관식에서 중간이었던 몇몇 학생은 서술형에서 올라왔습니다. 과정을 체계적으로 쓴 학생들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건 수학 능력이 아니었어요. 답 맞추기 능력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보여준 건 진짜 수학이었어요. 문제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검증하는 것. 저는 20년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공식과 계산만 가르쳤습니다. 생각하는 법은 안 가르쳤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르게 가르쳐야겠다고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 연수가 있었어요. 주제는 21세기 수학 교육의 방향이었습니다. 강사는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였죠. 저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연례 행사니까요. 듣고 끄덕이고 돌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학을 왜 가르치나요? 교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기르려고요. 문제 해결 능력 때문이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걸 가르치고 있을까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통계 자료였어요. 미국 학생들의 국제 수학 성취도 PISA 결과입니다. 2022년 기준 OECD 37개국 중 25위예요. 교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3위, 일본은 5위, 싱가포르는 1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들이 더 많이 공부해서. 아닙니다. 교수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수업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미국 중학생은 연간 180일, 하루 50분 수학 수업이에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190일, 하루 45분이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바로 교육 방식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중학교 수학 수업이었어요. 교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니? 칠판에 나와서 설명해 볼래? 학생이 나왔습니다. 풀이를 적으면서 설명했어요. 먼저 문제를 분석했어요. 주어진 조건이 3개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교사가 웃었습니다. 좋아. 나와서 보여줘. 두 번째 학생이 나왔습니다. 다른 풀이를 보여줬어요. 교사가 물었습니다. 둘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까? 학생들이 토론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보셨죠? 한국 수업은 과정 중심이에요. 답보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음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수학 수업이었어요. 교사가 칠판에 공식을 적었습니다. 2차 방정식 공식이에요. 외워두세요. 시험에 나와요. 학생들이 필기했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15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보세요. 학생들이 조용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교사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교수가 우리를 봤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수업이 그 영상과 똑같았거든요.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 수업은 결과 중심이에요. 공식을 주고, 문제를 주고, 답을 요구하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뭘까요? 학생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공식만 외워요. 문제 유형이 바뀌면 못 풀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통계였어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 결과입니다. 기본 문제는 미국 학생들도 잘 풀어요. 하지만 응용 문제, 새로운 유형은 못 풀어요. 반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학생들은 응용 문제도 잘 풀어요. 왜? 사고 과정을 훈련받았으니까요. 저는 최근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요. 학생들이 답은 맞췄지만 과정을 못 썼던 거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학교에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교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경시대회, UCI 워크숍, 기말고사까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교육의 결과네요. 과정을 체계화하는 훈련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교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거든요. 시스템이요? 네. 평가 방식부터 바꿔야 해요. 객관식 중심에서 서술형 중심으로요. 그리고 교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해요. 어떻게요? 미국 교사는 지식 전달자예요. 한국 교사는 사고 촉진자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요. 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저는 뜨끔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뭘 물어봤나요? 답이 뭐야? 만 물었던 것 같았어요. 연수가 끝났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칠판에 공식을 적으려다가 멈췄어요.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분필을 내려놨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해볼 거예요. 칠판에 문제 하나만 적었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5분 드릴게요.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평소엔 제가 먼저 풀이를 보여줬거든요. 5분이 지났습니다. 누가 나와서 자기 방법을 보여줄래요? 학생들이 망설였습니다. 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지아, 나와봐. 그 학생이 칠판 앞으로 나왔습니다. 풀이를 적기 시작했어요. 먼저 주어진 점 2개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했어요. 공식은 저는 중간에 끊었습니다. 잠깐, 왜 기울기부터 구했어? 직선을 그리려면 기울기가 필요해서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생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방정식부터 세울 수도 있어요. 좋아. 나와서 해봐. 마이클이 나왔습니다. 다른 풀이를 보여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둘 중 어떤 게 더 나아? 학생들이 토론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맞아.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왜 그렇게 풀었는지야.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갔어요. 그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좋았어요. 왜? 생각할 시간을 주셔서요. 한국에서 배우던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지아, 내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어. 제가요? 그래.
수학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그날 저녁, 저는 20년 동안의 수업 방식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공식만 가르쳤을까요? 생각하는 법은 안 가르쳤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감사했어요. 한 학생이 20년 경력 교사를 바꿔놨으니까요. 1월이 시작됐습니다. 새 학기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가르치겠다고요. 첫 수업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수업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학생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문제 해결 4단계. 이해, 계획, 실행, 검증. 모든 문제는 이 4단계를 거쳐서 풀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처음엔 그럴 거야. 근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빨라져. 실수도 줄고. 저는 그 학생을 봤습니다. 그 학생이 미소를 지었어요. 첫 단어는 연립방정식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식부터 가르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칠판에 응용 문제를 적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함께 일하면 6시간, 따로 하면 철수는 10시간, 영희는 얼마?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요? 5분 동안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이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발표해볼래? 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아, 말해봐. 먼저 뭘 구해야 하는지 파악했어요. 영희가 혼자 일하는 시간이요. 좋아. 그 다음은 주어진 정보를 정리했어요. 함께 일하는 시간, 철수 혼자 하는 시간. 훌륭해.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했나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로 식을 세우려고 했더군요. 여러분, 지아처럼 먼저 문제를 분석해보세요. 뭘 구해야 하는지, 뭐가 주어졌는지. 수업 방식이 바뀌니까 학생들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답은 맞는데 제 풀이 과정 좀 봐주세요. 예전에 마이클은 답만 확인했었어요. 이제는 과정을 물어보더군요. 에밀리도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2가지 방법으로 풀었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학생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2월 초였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어요. 몇몇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수업 진도가 느린 것 같아요. 예전엔 한 단원을 2주에 끝냈는데 지금은 3주가 걸려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진도는 조금 느려졌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시험 성적으로 나타나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학부모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 딸이 말하더라고요. 이제 수업이 한국이랑 비슷하대요. 다른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가르치는데요?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요. 답보다 과정이 중요하대요.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서술형이 많아요. 풀이 과정을 다 써야 한대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올해부터 저도 서술형 비중을 늘릴 예정이에요. 중간고사 때 30%, 기말고사 때 50%로요. 몇몇 학부모가 우려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적응하면 오히려 실력이 늘어요.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몇몇 학부모가 남아서 더 물어봤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걱정이에요. 제 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문제를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대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는 공식만 외웠으니까요. 이제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나아질까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3월 중순이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지를 출제했어요. 객관식 15문제, 서술형 5문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풀이 과정이 중요해요. 4단계를 모두 보여줘야 해요. 시험날, 학생들은 예전보다 덜 긴장했어요. 서술형에 익숙해졌거든요. 채점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서술형 평균이 65점이었습니다. 지난 학기 45점에서 20점이나 올랐어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풀이였습니다. 대부분이 4단계를 따라 썼더군요. 단계가 명확했어요. 마이클의 답안지를 봤습니다. 예전엔 답만 적었던 학생이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1단계 이해. 문제에서 구해야 할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이다. 2단계 계획.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푼다. 3단계 실행. 첫 번째 식 빼기 두 번째 식.
4단계 검증. 구한값을 원래 식에 대입하면. 저는 감동했습니다. 4개월 만에 학생들이 달라진 거예요. 성적표를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점수를 확인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서술형도 잘 썼어요. 그래, 많이 늘었어. 지아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저는 그 학생을 봤습니다. 지아가 도와줬구나? 네, 제가 막힐 때마다 질문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막혔는지, 뭐가 어려운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답을 찾게 됐어요. 신기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학생은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방과 후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지아, 고마워. 왜요? 친구들 도와줘서. 그리고 나한테도 가르쳐줘서. 제가 뭘 가르쳤어요? 수학이 뭔지, 진짜 가르친다는 게 뭔지. 그 학생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니야, 내가 보여준 거야.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널 무시했어. 선행학습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지. 영어 못하니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했고. 알았어요. 미안해. 20년 경력이 뭐라고. 겸손하지 못했어. 그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변하셨잖아요. 내 덕분이야. 내가 한국 교육이 뭔지 보여줬어.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 그날 저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말했어요. 올해 중간고사 서술형 평균이 20점이나 올랐어요. 정말. 어떻게? 수업 방식을 바꿨어요. 과정 중심으로. 주임 선생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4단계 문제 해결,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서술형 훈련까지요. 다음 학기에 교과 회의 때 공유해주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알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만 바뀌면 안 되니까요. 5월이었습니다. 학년 말이 다가왔어요. 저는 1년을 돌아봤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더군요. 학교에서 교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나섰어요. 주제는 과정 중심 수학 교육의 실제였습니다. 교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확신했어요. 제 교육 방식이 옳다고. 20년 경력이 증명이라고 생각했죠.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지난해 서술형 평균 45점, 올해 중간고사 65점, 기말고사 예상 75점입니다. 교사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렸어요? 수업 방식을 바꿨어요. 답을 가르치는 대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학생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을 보면서 깨달았죠. 제가 놓친 게 뭔지. 한국 교육은 과정을 가르쳐요. 문제를 보는 법, 전략을 세우는 법, 검증하는 법까지요. 한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진도는 어떻게 맞춰요? 느려지지 않나요? 처음엔 느려요. 하지만 학생들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빨라져요. 응용력이 생기니까요. 다른 교사가 물었습니다. 서술형 채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래요. 하지만 가치가 있어요. 학생들이 어디서 막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워크숍이 끝나고 몇몇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죠? 저는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제가 만든 수업 계획안이었어요. 이걸 참고하세요. 단계별로 정리해뒀어요. 6월 초였습니다. 학교에서 특별 행사가 있었어요. 우수학생 시상식이었죠. 그 학생이 최우수 수학상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1등을 유지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카운티 경시대회 2등, 교내 성적 1등,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을 도와준 멘토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뭉클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학부모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학생 어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1년 동안 감사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지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데 걱정이에요. 다시 적응해야 하니까요. 괜찮을 거예요. 지아는 배우는 법을 알잖아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한국 교육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알아요. 하지만 기본기를 다지는 방식은 배울 점이 많아요. 미국 교육도 좋은 점이 많아요. 창의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키워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체계적 훈련과 미국의 창의적 사고를 합치면 최고겠죠. 마지막 수업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올해 여러분은 많이 성장했어요. 수학 실력뿐 아니라 사고력도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서로 도운 게 자랑스러워요. 지아가 마이클을 도왔고 마이클이 에밀리를 도왔죠.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내년에도 이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더 잘 가르칠 거야.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이 제게 왔습니다. 선생님, 편지 써왔어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어요. 선생님께 처음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손을 들어도 안 불러주시고 제 풀이는 안 봐주시고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변하신 걸 봤어요. 학생들한테 질문하시고 과정을 봐주시고 그때 알았어요. 선생님도 배우고 계시구나. 그게 멋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감사해요. 지아 올림.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지아, 내가 나한테 준 선물이 너무 커. 선물이요? 겸손이라는 선물. 20년 경력이 뭐라고. 14살 학생한테 배울 게 이렇게 많은데. 그 학생이 웃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미국 학생들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선 질문하면 공부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미국 교육의 장점이지. 질문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좋아요. 한국의 체계와 미국의 자유로움. 둘 다 배울 수 있어서요.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새 학기를 준비했어요. 커리큘럼을 재설계했습니다. 단원마다 생각하기 시간을 넣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었죠. 토론하기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풀이 방법을 비교하는 시간이었어요. 동료 교사 3명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팀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생각하는 수학이었습니다. 8월 말 새학기 교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올해 우리 학교의 목표는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수학과에서 시작된 이 변화를 전 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는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실험을 했어요. 과정 중심 교육이 가능한지.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서술형 평균 30점 상승.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의 태도 변화예요. 이제 학생들은 답을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물어봐요. 교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한 학생 덕분에 시작된 변화예요. 다른 문화에서 온 학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가 놓친 게 뭔지. 교육에는 국경이 없어요. 좋은 방법은 배우고 우리 장점은 유지하는 거죠. 새 학기 첫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수학은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문제 해결 4단계. 이해, 계획, 실행, 검증. 올해 우리는 이 4단계를 철저히 훈련할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어려워. 근데 익숙해지면 수학이 쉬워져. 아니, 재미있어져.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요. 그날 저녁, 제 책상에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작년 반 학생들 단체 사진이었어요. 가운데 그 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떠올릴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교육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요.